조선 전기 농업 특징 볼게요. 벼농사는 이양법보다 직파법이 일반적이에요. 직파법은 직접 파종한다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농지에다 그냥 직접 씨를 뿌리는 걸 직파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사리와 건사리가 있는데 건사리는 마른 땅에 말을 거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다 씨를 그냥 바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사리는 물이 있는 논에다가 종자를 그냥 뿌리는, 직접 뿌리는. 그래서 직파법에는 마른 땅에 그냥 씨를 뿌리냐, 물이 있는 논에 그냥 뿌리냐, 이거에 따라서 물사리와 건사리가 있을 뿐 둘 다 직접 그냥 씨를 뿌리는. 이양법은 뭐예요? 옮겨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씨를 밭에 농지에다가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이게 모판에다가 이걸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옮겨 심는, 그걸 바로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직파법, 직접 땅에다 바로 씨를 뿌리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남부지방에서는 모내기법을 시행을 하기는 했죠. 그리고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 돌려지는 거죠.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심는 거. 그게 널리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 후반부터는 2년 3작이 시행이 됐죠. 조선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휴경지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을 봐도 토지 비례에 따라서 면리제를 정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토지 비례에 따라서 면리제라는 걸 시행을 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선 전기에 휴경지가 계속 있었으면은 어떤 지역은 다 휴경지야. 그러면은 이 토지 비례, 토지 면적에 따라서 면리제를 시행할 수가 없겠죠. 어떤 지역은 전부 다 휴경지면 사람이 안 살아. 그런 지역은 면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면리제를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휴경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 비례를 해도 어느 정도 면리제를 시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고려시대 농업, 고려 후기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이력전과 이역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력전은 1년만 쉬는 거, 제역전은 2년 동안 쉬어야지 다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고려시대는 휴경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농법을 보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농법들이에요. 전부 다 시비법, 퇴비를 주는 거죠. 비료 주는 거. 심경법, 깊게 땅을 갈아가지고 땅을 뒤엎음으로써 지력을 회복하는 거죠. 윤작법,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지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 휴경지가 많았고,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였는데, 이런 고려시대 농법의 특징에 의해서 조선 전기가 되면 휴경지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조선 전기에 강남 농법이 정착을 하는데, 이제 중국의 강남 농법이라고 그래서 이 수리시설, 물을 이제 충분히 줄 수 있는 수리시설이랑 시비기술, 비료를 쓸 수 있는 이 강남 농법이라는 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비법도 널리를 보급하게 됐는데, 이건 뭐 이런 법이 있다. 그리고 천방과 보를 통해서 수차를 보급했다. 조선 전기 가장 큰 특징은 벼농사에서는 아직 직파법이 일반적이다. 직접 땅에 씨를 뿌리는. 그리고 휴경지가 소멸되더라. 고려시대 휴경지가 많아서 문제였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휴경지가 소멸되더라. 조선 후기 농법 볼게요. 논에서는 직파법, 직접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직파법에서 이양법, 그래서 이양은 옮겨 심는 거예요. 모를 옮겨 심는. 그래서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양법에 의해서 이모작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은 벼와 보리, 이 이모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농사 수확물은 수치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보리를 경작하면 그건 전부 다 농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꿀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이양법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보리가 자라는 동안은 이 모판에다 모를 심어 놓으면 그 동안은 땅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 땅을 안 쓰는 동안에 보리를 심으니까 이양법에 의해서 이모작이 가능한 거야.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했고, 보리는 또 세금도 안 내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이모작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양법에 의해서 노동력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더 많은 면적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광작이 가능하면은 당연히 부유한 부농과 인노동자로 농민층의 분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어떤 지금 자본주의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리고 저수지와 보를 축조를 하게 되는데, 이양법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조그만 면적에서 많은 이 벼들을 자라게 하니까 물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리시설도 갖추게 되더라. 이 조선 후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농사에 있어서는 이양법과 이모작이 일본화가 됐다. 이런 게 다 이제 자본주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왜?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부농과 임노동자로 농민층이 분화되고, 이런 게 다 좀 자본주의의 모습이죠. 조선 후기 논에서는 이양법, 밭에서는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이 방식이 또 변해요. 그래서 농종법은 이랑에 씨를 뿌리는 거고, 견종법은 고랑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랑과 고랑이 뭐냐? 이랑은 땅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아래로 쑥 꺼진 부분이 있어요. 땅에 보면 위로 튀어나온 부분, 아래로 꺼진 부분. 여기서 고랑은 아래로 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땅 사이에 낮은 곳, 두둑한 두 땅 위로 볼록 튀어나온 것 사이에 낮은 곳, 파인 곳, 그걸 고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랑은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물이 고이는 곳. 그래서 물이 고이려면 푹 파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랑이 높을 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랑은 물이 고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농종법은 볼록 위로 튀어나온 곳에 씨를 뿌리는 거고 견종법은 푹 빠진 곳에 씨를 뿌리는 건데, 이 볼록 튀어 올라오는 곳에 씨를 뿌리면은 외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위로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반면에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견종법이 더 우월한 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농종법, 볼록 튀어나온 곳에 파종을 하던 거에서 푹 꺼진 부분에 파종을 하는 견종법으로 바뀌게 되더라. 자, 농종법은 높은 곳, 볼록 튀어나온 곳에 파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종법은 높은 곳에 파종하는 게 농종법이다. 농에서 높은 곳, 이걸 연상을 하셔서 농종법은 높은 곳에, 그러면은 견종법은 낮은 곳에, 안으로 움푹 파인 낮은 곳에 파종하는 게 견종법. 농종법만 정확하게 높은 곳 볼록 튀어나와 있는 높은 곳에 파종하는 게 농종법. 그럼 나머지 한 개인 견종법은 낮은 곳에 하는 거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을 또 재배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논에서는 이양법과 이모작이 특징이고요. 밭에서는 이제 견종법을 시행했다. 농종법은 높은 곳에 하는 거, 견종법은 낮은 곳에 씨를 뿌리는, 이 밭에서는 낮은 곳에 파종하는 견종법을 시행하게 됐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더라. 드디어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지대의 변화 볼게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주권의 약화를 뜻하는데, 타조법은 수확을 지주와 자기니 반반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법의 타가 7타예요. 그러니까 딱 때려서, 그러니까 딱 어림 잡아서 그냥 야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지주 반, 소작인 반, 이런 식으로. 이걸 타조법이라고. 7타. 딱 때려서 그냥 반반으로 깔끔하게 그냥 딱 나누자. 이게 바로 타조법이고요. 도조법은 이 풍요에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를 지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바치기 때문에 타조법, 딱 때려서 반반씩 나누는 타조법보다는 소작인에게 유리한 게 도조법입니다. 그래서 지대의 정액화, 지대를 딱 어떤 특정 금액으로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도지라는 말을 써요. 뭐 도지를 얼마 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땅을 빌려 쓰고 내는 사용료를 도지라고 하는데, 이 도지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쓴다는 얘기는 타조법보다는 도조법이 더 뒤시대, 최근 시대의 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상가에 건물 들어가는 임차인이 월세 얼마씩 낼 때 뭐 이번 달은 장사가 잘 됐으니까 돈 더 많이 내고, 장사가 안 됐으니까 덜 내고, 이렇게 안 하죠. 딱 정해진 액수를 내잖아요. 그게 바로 도조법이에요. 정해진 액수를 내는 게. 타조법은 매출 얼마를 벌었으면 그 중에 절반을 딱 떼어내는 게 타조법이고, 도조법은 도지라고 해서 딱 정해진 액수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법보다는 도조법이 더 이제 지금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타조법에서 당연히 지금 모습과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타조법이 더 옛날, 도조법이 지금도 쓰는 요즘 법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도조법의 영향으로 아직도 도지를 내내 땅을 빌려 쓰는 사용료를 도지를 낸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도지라는 게 이 도조법에서, 조선시대에 도조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지라는 말이 살아있다. 자, 조선 후기 특수작물 볼게요. 상품작물, 그리고 구황작물, 이런 게 있어요. 조선 후기의 특수작물에는. 그래서 17세기에 담배, 고추, 호박, 이게 일본에서 전래됐어요. 근데 고추는 아니라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같이 외워보면은 이 상품작물에 담배, 고추, 호박, 이거를 보면, 담배, 우리 토바코라고 하잖아요. 담배. 토바코라고 했다는 거에서 토바코, 일본 느낌이 빵 나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래된 거예요. 담배는 토바코, 이걸 연상하시면 일본, 이렇게 연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배 다음에 고추는, 담배와 고추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담배에서 조금 더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고추구나. 근데 고추 다음에 호박까지 같이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고추보다 좀 더 사이즈를 더 업그레이드 하면 호박이 되죠. 담배에서 사이즈 좀 더 키우면 고추, 고추에서 좀 더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하면 호박.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전래된 건데 이렇게 그냥 스토리를 임진왜란 끝나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담배가 들어와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 근데 담배가 없어. 그럼 고추로 담배 피는 신용을 하고 고추도 없어. 그러면 호박으로 담배 피는 신용을 했다. 그래서 담배에서 좀 사이즈 키우면 고추, 좀 더 사이즈 키우면 호박 이런 식으로 연상하셔서 상품 작물 일본에서 들여왔다. 담배는 토바코 생각하시면 일본. 그리고 구황작물로 고구마와 감자가 들어오는데 구황작물은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래주는 작물이에요. 고구마, 감자 엄청 배 금방 차잖아요. 그래서 18세기에 고구마는 일본에서 전래가 됐고요. 감자는 청나라에서 19세기에 전래가 돼요. 그래서 고구마를 우리 발음이 고코이모라고 그래요. 고구마를 고코이모. 이 고코이모를 연상을 하시면은 고코이모?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 전래됐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아니면 고구마, 감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막 고구마 막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역사인식 보면은 고구마 막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할 때 있죠. 그래서 고구마 하면은 답답한 일본인 연상하셔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일본인의 역사인식에서 우리가 좀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고구마 하면 답답한 일본,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19세기에 감자는 청나라에서 전래됐는데 그냥 청감자 이렇게 외우시던지 고구마가 일본이니까 답답한 일본인에서 고구마가 일본이니까 남은 하나 감자는 청나라에서 전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있어요. 감저보 이러면은 이거 감자에 관련된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가 고구마 저자거든요. 그래서 감저보는 고구마 관련된 책이에요. 고구마 재배서가 감저보, 감저신보, 종저보 이런 게 있는데 다 저가 들어가면 고구마 관련이구나. 근데 감저보 이렇게 이런 걸 보고서 이거 고구마 감자 관련된 책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고구마 저자다.